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되돌려 보낸 건 다 아실 겁니다. 이후 개편안 공청회도 취소되는 거 보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 전문가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기용하긴 했는데 덜 내고 더 받는 개편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쌓인 국민연금은 660조 원이 넘습니다. 액수로만 보면 세계 3위의 기금인데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고갈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국민의 노후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미래까지 달린 국민연금 개혁. 고통스러워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직설은 연금 전문가들 모시고 그 방법을 묻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연금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선명 위원님,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 그리고 공적연금 강화 국민운동의 정용권 집행위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윤석명 교수님. 예,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연금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건지 청와대 구상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복지부안이 퇴짜 맞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청와대 상황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검토 중인 국민연금 개편의 핵심은 기초연금과 연계한 사실상의 소득 대체율 확대입니다. 현재 45%인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끌어올려 50%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낸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국민연금 하나가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종합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중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기초연금만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험료 증가 없이 연금 설계 변경만으로는 소득 대체율 50%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밝혀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50% 대체율을 국민연금 보험료 증가 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필요한 재원만큼 그해 가입자에게 걷는 부과식으로 바꾸자는 자신의 소신에 대해선 60에서 70년 뒤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복수의 개편안을 마련한 뒤 문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 달 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 얘기가 전문가 영역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민연금 매달 얼마를 내고 나중에 퇴직 이후에 내가 국민연금 보험금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게 궁금하실 것이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엔 내가 도대체 내 소득이 얼마를 내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 용어가 좀 다소 좀 복잡합니다. 먼저 핵심적인 용어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서 핵심 쟁점부터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은 소득 대체율 요 5글자입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윤 교수님한테 제가 먼저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소득 대체율 확대가 현재 청와대 안에 가장 핵심 의중이고 대통령의 의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뭐고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거고 얼마까지가 목표라는 건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득 대체율이라는 건 이제 근로기간 동안에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월급 중에서도 퇴직 직전에 보통 요새는 뭐 이렇게 임금 피크제가 있어서 네.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월급이 줄어들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연공 서열형 제도다 보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월급이 많이 많아지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연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퇴직 직전 한 3년 평균으로
퇴직 직전 3년 평균. 월급 기준을 어떤 소득 대체율 산정 기준으로 삼았는데 뭐 네. 국민연금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 공무원 군인연금이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 처음부터 라이프타임 에버리지라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네. 생애 평균 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직장에 들어와서 네. 은퇴할 때까지 자기가 받았던 월급을 평균한 걸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의 어떤 평균으로 네. 보고요. 네. 그게 분모가 됩니다. 네. 근데 분자는 거기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분자인데 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다시 정리하면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받던 월급 평균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처음에 70% 제도로 도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 받는 것 대비 40년을 가입하면 네. 70%를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시청자들 그 궁금증부터 해가 있습니다. 70%면은 이제 분자까지 다 계산한 거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분모가 되는 이 평균 임금이 네. 생애 평균입니까? 퇴직 전 3년입니까? 생애 평균입니다. 생애 평균. 그러니까 처음에 월급이 100만 원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퇴직할 때 뭐 한 500만 원 받는다 치면 네. 그 중간 평균치의 70%로 설계가 됐는데 네.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럼 20년 전에 100만 원하고 지금 100만 원이 같냐? 돈의 가치가 같냐? 달라졌으니까 이런 아주 불만들이 많으시는데 네. 그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을 다 합니다. 환산을 해서 네, 네. 물가 경제 인상률, 성장률까지, 경제 성장률까지 경제 다 성장을 다 포함- 네. 감안해서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70%로 도입이 됐는데 그 당시 처음 도입할 때는 보험료를 3%를 부담했어요. 네. 근데 70% 소득 대체를 제공하면서 별로 후세대 부담을 안 주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한 20%에서 25%를 걷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요새 젊은 친구들 쓰는 듣보잡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민연금이라는 게 나타나서 갑자기 보험료 25% 내라 그러면 소득에 그럼 누가 그걸 내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정부가 이게 예. 세금 걷다 안 되니까 이제 국민연금 제도는 괴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또 뭐 걷어갈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정부가 이제 내는 거는 적게 내고 받는 거는 많은 걸로 해서 국민연금에 좀 호감이 가는 제도로 설계를 한 거죠. 네네. 국민들이 좀 따라오게 해드리려고. 맞아요. 예, 70%는 보다 정부가 책임지고 퇴직 이후에 준다고 그러니까 다들 그 당시에 가입을 한 거죠. 네네. 예, 그건 거기까지는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서구 유럽에 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도 다 초기에 예. 국민적 좀 기대도 높이고 유인책도 높이고 아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그렇죠. 측면에서 초기에 다 그런 예, 방식으로 예. 조금만 더 출발했습니다. 설명을 네. 이제 드리면 뭐 다른 분들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던 게 그 당시는 우리가 굉장히 고도 경제 성장을 하고 네. 애들도 많이 낳고 노인 인구도 별로 없고 네. 연금 받는 기간도 연금 수급 시점부터 한 10년, 15년 이상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상황이 다 반대로 바뀐 거예요. 예. 그 반대도 속도가 너무 너무 빠르죠. 빠르고 예. 이제 또 그런 걸 계산을 못했어도 보험료를 하루빨리 많이 올리겠다 이런 또 보관을 가졌는데 이게 정치적인 영역에서 잘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차례 우리가 이 제도 도입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네. 88년에 도입됐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이게 98년 4월부터 이제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네, 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연금제도 역사가 짧고 또 도입이 됐다 그래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가입할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주변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사회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두 차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개혁해서 99년부터 70%가 60%로 줄어들었고요. 네. 2007년 개혁해서 2008년에는 60%가 50%로 줄어들었고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해서 올해가 45%입니다. 드디어 이제 45%로 떨어졌고 이대로 가다 보면 40%까지 2000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까지가 현재 상황 정리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028년까지 그건 법에 의해서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다. 그건 계속 해마다 0.5%씩 네. 떨어지고 해마다 있어요. 지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 2007년 법 개정,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 노무현정부에서 유시민 장관이 사퇴까지 하면서 했던 겁니다. 잠깐 제가 좀 네, 하겠습니다. 네. 원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예. 공적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한테 보험료를 걷어서 네. 현재 노인들한테 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게 부가 방식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처음 이거를 시작할 때 국민들이 정부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전 국민을 상대로 다 모아놓자라고 하는 적립식으로 시작을 근데 한 이 거죠.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잘못한 거는 이 사회보험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사보험보다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다. 예. 지금 같은 그 저금리에서 수익률이 연 11% 정도 된다. 네.
라고 국민들한테 계속 사보험하고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쌓아서 다 당신한테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사실 사보험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금이 없으면은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나? 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기금이 없습니다. 예. 원래는 아니요, 잠깐만요. 예, 회장님, 김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금 운영의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처럼 660조라는 돈을 일단 걷어놓고 이걸로 나눠주는 이런 적립식과 매년 걷어서 젊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노인들한테 나눠주는 부가식의 문제는 잠시 뒤에 우리가 좀 이 순서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방식에 대한 논란은 잠시 뒤로 좀 하고요. 그 말씀하신 얘기 중에 제가 지금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여쭤보면은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거는 팩트상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연금이든 저축이든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사보험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네. 실제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1,000원 내면은 평균적으로 한 2,000원 정도 줍니다. 네. 그런데 공적연금은 사보험과 틀리게 누군가 우리가 보험료를 1,000원 내고 2,000원을 1,000원을 더 받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 부담을 해야죠. 누군가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네, 실업률이 높고 경제 성장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금과 같이 2배 정도로 계속 주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게 파탄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계획안을 내는 것은 부분씩 우리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고 수급 연령도 낮추고 네. 이거는 현재 국민연금 틀을 그대로 두고 여기 부분적으로 계획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20세기에는 가능했다. 우리나라 사항은 전 세계에서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계획을 하면 계속 매년 5년마다 또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래서 이거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이해선 계획이 때 회장님 필요하다. 말씀대로 네, 네, 하면은 좋습니다. 연금 제도 자체가 제가 공개될 잠깐만 수밖에 조금 없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요거 좀 정리 좀 나중에 하고 이야기를 좀 현재 제가 좀 정리를 제가 잠깐 네. 1,000원 내고 스웨덴처럼 이해됐습니다. 이자만 받는 기여 방식. 예. 한국이 현재 우리 연금제도는 법에 의해서 1,000원 내면 2,000 줄게 예.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현재 예.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1,000원 김 내고 회장님. 이자만 예. 더해서 미래 세대한테 전혀 빚을 떠내는기지 않는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스웨덴식으로 기여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해법 부분은 이 토론 1시간짜리 토론의 뒷부분에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하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혼선을 겪으실 것 같아서 의외로들요. 내가 매달 연금을 보험료를 내면서도 얼마를 내는지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시청자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챕터 1부터 정 위원장님한테 제가 직문짓답으로 단답형으로 묻고 단답형으로 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9% 내죠. 그렇습니다.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은 9%가 월급에서 나가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9만 원이 아니라 4만 5천 원만 4만 제가 5천 내죠. 원 노동자가 내고 4만 5천 회사가 원 4만 5천 원 내는 거예요. 사용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월급 생활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들은 그 9만 원을 자기가 다 내나요? 자기가 다 내야 됩니다. 오케이, 그 대신에 알겠습니다. 이제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들이 예. 그래서 있죠. 윤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지난 10년 동안 이 적립식으로 우리는 해왔고 수익률이 높다라고 정부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대부분 들어와 계시는데 네. 그래서 지금 쌓인 돈이 660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 토론할 때 639조였어요. 예, 예. 그 사이에 또 예. 수십조가 늘어서 660조까지 늘었다는 예,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3대 기금이라는 거 팩트입니까? 팩트죠. 예.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쌓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연금 기금은. 예, GDP 자, 대비해서. 여기서 첫 번째 기초적인 질문. 아니 돈이 660조라는 돈이 쌓여 있는데 아무리 저출산이고 아무리 애들을 안 낳는다 해도 이게 왜 고갈된다는 거냐. 이거 뭔가 운영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예. 소득 대체율 40%, 45%, 40% 가도 고갈됩니까? 일단 계산상? 1988년도에 저희가 연금이 도입되고 예. 저희가 조성된 금액이 810조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서 보험료로 낸 거둔 게 500조입니다.
아, 실제로 예. 국민들한테 거둔 거는 500조고 500조 거뒀고 수익이 얼마 났냐? 나머지는 장사를 잘해서 수익이 그걸 얼마 났냐? 굴려서 예. 300조가 났습니다. 300조나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30년 평균 5.8%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그다음에 자체로는 이제 그렇게 나쁜 성적표는 아니네요. 그럼요. 아주 높은 성적표죠. 30년 5.7% 만들어내는 게 예, 거의 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출로 급여로 나간 게 얼마냐? 그게 합쳐서 한 175조 정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660조 정도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지금까지는 성적표는 괜찮았다. 예, 걷어서만 무조건 내가 낸 거하고 후세대가 낸 것으로만 돈을 다 지급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내가 적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이걸 잘 굴리면. 예, 그 수익 난 금액이 지금 300조라니까요. 지금 예, 현재. 예.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제가 대신 그것까지 합쳐서 이게 지급되는 것이지. 아하. 예. 예. 그래서 부가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적립금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 수익할 돈이 없으니까 아하. 그냥 이제 건강보험처럼 예, 올해 예.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지급하는 그런 지난- 방식이에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우리 정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660조나 쌓아놓고 니들 왜 그러냐 공포 마케팅 아니냐 네. 많은 정치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언론만 놓고 보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예, 필요가 있고 예. 타이타닉호가 괜히 그 큰 배가 처음 본 출항해서 괜히 빙산에 가라앉은 맞춰서 게 아니라. 가라앉은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조그만 빙산만 보다가 밑에 큰 걸 못 보고 가라앉은 거 아니에요 부딪혀서. 네. 그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3대 국민 적립기금 차원에서 3대 기금이에요. 네. 660조고 이게 4차 지정 축에 의하면 1,779조까지 쌓이게 돼 있습니다. 2041년에. 계산상으로는. 엄청난 액수죠. 예. 다른 조치 안 해도 지금 그대로 놔둬도. 네, 가만 근데 여기서 놔둬도.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네. 그걸 왜 660조가 쌓였냐면 네. 지금 우리 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짧다 보니까 보면 내는 사람만 많고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에 퇴직자들이 받는 베이비 사람 부모들이 다- 인제 예, 퇴직하기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보험료만 낸 거예요 그동안. 그렇죠. 500조 네, 내고 내는 아, 사람만 있는 거고. 잠깐만. 175조 지급한 겁니다. 잠깐만. 맞아요. 예, 예. 거의 이제 지방교조인데 이제 그 2041년에 1,779조가 쌓인 뒤에 2057년에 마이너스 124조가 됩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2057년이 되면 지금까지는 받아가는 사람 없이 네. 꼬박꼬박 우리가 내기만 했으니까 돈이 쌓였는데 네. 2057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많던 1,779조가 꽃감 빼먹듯이 빠져서 마이너스 124조가 돼버려요. 그게 이제 이제 고갈이다. 네, 돈 그래서 이제 떨어진다 그 여기서 얘기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41년에 1,779조가 2057년에 마이너스 124조다. 예. 그러니까 1,900조 가량이 16년 동안 다 없어져 버린다. 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노인과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1년당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 이제 그게 그때부터는- 추락하는 거는 날개가 없다. 그랬을 때 매년 적자 보험료 수입 예.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기금 운용 수익이 없겠죠. 네, 쌓인 돈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저 그래프에 입각한 지금 그 계산법은 세 분이 이견이 없습니까? 아니면 저 계산법 자체에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까? 가정 자체에서 낙관적 가정을 적용했냐 비관적 가정을 적용했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네. 저 정도는 서로가 인정해야 이제 인정해야 논의가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저 계산법은? 예, 인정하는데 사실상 기금이 17년 만에 다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금융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주가를 떠받치고 있지만은 예. 저 많은 GDP의 40% 이상이 되는 기금을 한꺼번에 17년 동안 다 팔아서 연금을 줘야 되는데 기금 운용은 다음 그 얘기하죠. 당시에는 예, 이게 잠깐만요. 주식시장이 김 회장님. 폭락됩니다. 예, 김 회장님.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다 망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아니고 기금 운용의 저 기본적인 전제, 비관이든 낙관이든 저 계산법 내려가서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맞물려서 내는 돈, 받는 돈만 놓고 보면은 2057년 되면은 적자 난다. 저 가정이 동의하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거는 동의는 하지만은 예. 저기에 문제가 뭐냐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큰 문제가 있냐면은 저거는 재정 추계를 한 겁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뺐을 때 재정 추계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따지면 손익계산서입니다. 네. 대차대표를 국가에서 안 만들고 있습니다. 대차대표가 뭐냐? 현재 기금이 660조인데 줘야 될 돈이 얼마냐는 거죠. 그거를 국가에서 계산을 안 한 겁니다. 쉽게 하면 줘야 될 돈이 저희 납세인맥에서 추계를 해보면 한 1,200조 정도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 660조 현재 기금만큼
빚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립돼 있습니다. 이 미적립된 금액을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부채가 문제라는 거죠. 줘야 될 돈이 얼마냐? 그리고 줘야 될 돈이 1200조인데 현재 660조만 쌓여 있다. 예. 그러면 660조를 미래 세대가 줘야 되는데 미래 세대가 아이가 있나? 네. 태어나는 우리가 세금 낼 사람들이 많이 있냐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중요한 팩타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아,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무제표상을 예. 대차조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차조회표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4차 재정재개선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익과 관련해서는 70년을 앞으로 미래 70년을 어떻게 될 것인가 관련해서 고민을 네. 해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70년 동안 이렇게 두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정도입니다. 예, 예. 그 그것이 전제를 정부의 여쭤본 역할이 겁니다. 아니고 예. 윤수명 교수님도 들어가시고 모든 이 가입자 대표들 사측 노측이 모여가지고 재정 추계를 한 결과 그럴 수도 있겠다. 해보니, 예, 그럴 수도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고 합의된 이대로 것이지 정부가 무슨 표를 숨기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과도한 지적이다는 거. 그건 맞죠? 예. 윤 교수님 맞으신 다시 윤 거죠? 교수님한테 가겠습니다. 아까 예. 요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까 예. 요거 자체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지 네. 일단 가정에 대해서 불만도 서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받아들여야 논의가 되니까요. 네. 제가 아니 김 회장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저런 추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시청자들도 들으실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지금 돈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것이고 들어올 돈 나갈 돈은 추계는 해야 되니까 네. 저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두 계산이. 가지 의원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자적인 연구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연금 충당 부채, 국민연금의 연금 충당 부채 얘기를 줘야 될 하려고- 돈이 얘기를 하려고 얼마 그래요,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될 거라 차근차근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 순서를 제가 말씀하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차근차근 먼저. 말씀하시죠. 예, 윤 교수님 먼저 아까 하시죠. 우리 김선택 회장님하고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국책연구원에 있지만 굉장히 중립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아까 모두에 제가 타이타닉호를 말씀드렸던 게 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게 된 게 빙산의 그 밑부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우리 김 회장님 말씀하신 미적립 부채 650조 가량 된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대로 이제 저 재정 추계 결과가 네. 40%로 예정대로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질 때. 근데 우리 지금 논의되는 건 45%를 올릴까 50%를 올릴까 다른 옵션을 갖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기본을 제대로 이해해야 다른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정 추계는 저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위원회에서도 네. 우리가 지금 인생 100세 시대라 그래서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금 4차 재정 계산할 때 그 2088년까지 잡은 평균 수명이 92세입니다. 92세.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불안하거든요. 이게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럼 가장 국민연금제도를 통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내가 사망할 때까지 내받을 돈이 있다는 걸 보여줄 때 보여줘야죠. 그건 말이 필요 없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재정 안정론자로 불리는데 네. 저 같은 사람은 70년이 너무 짧다 재정 추계가. 재정 추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92년까지 예. 일본이 이미 100년 후생연금이 하고 있으니 100년까지 못하더라도 88년 말로 잡은 때의 평균 수명이 92세, 90년 정도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점이 나오는 건 아까 타이타닉호 또 김 회장님 말씀하신 미적립 부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예. 게 지금 자꾸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건 잠깐만요. 네, 너무 길게 말씀하시고. 잠깐만. 이 기금이 소진되는 57년까지만 보여드리고 네. 그 밑에는 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빙산의 아니, 밑에를 안 네, 보여주겠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이제 요거 자, 재정 예, 추계 예. 이거는 잠시 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제출된 내용 아닙니까?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100년으로 추계할 것인지 120년으로 할 것인지 70년으로 할 것인지 70년으로 합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70년 뒤를 정확하게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70년 전 예측이 됩니까? 지금부터 70년 전이 1940년, 50년 그 시기가 예측되지 않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70년 뒤를 이렇게 가정을 두고 차근차근히 국민의 노후를 중심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를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중에서 노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때 그럼 공적연금을 통해서 GDP의 몇 프로 정도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2057년 가도 60년 가도 한 8% 정도 7, 8%이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다른 공적연금을 합치면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 정도는 당연히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 빈곤 문제를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70년 동안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은 텍스가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시켜서 나가야지. 이게 70년대 이럴 때가 다 파산 난다. 또는 뭐 타이타닉처럼 국가가 부도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국민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자, 예.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자, 제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마케팅식으로 네. 예, 그럼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해결할 겁니까? 그 제도가 지금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 가능성도 없지 위원장님하고 않습니까? 저하고 입장이 예? 다른 것 같지만 저희도 공적연금을 공적 네, 네. 가마론자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알겠습니다. 해소를 예. 위해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인가 짜고 그다음에 아마도- 보험료는 문제는 우리가 의논하자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아마도 제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비전문가의 귀로 듣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재정 추계를 인생 100세 시대에 100년 정도는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말씀과 아니 세상에 지금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70년 뒤를 하는 게 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은 두 분이서 어차피 위원회 가면 이런 거 가지고 하실 테니까 거기에서 더 논의를 좀 해주시고 김 회장님께 아까 드렸던 그 질문으로 다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출산이 이렇게 빨리 돼서 고령화가 이렇게 빨리 될지 예측하지 못했던 시절에 설계됐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느 시점이 되면 시기의 문제인 것이 고갈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이 막연한 불안감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건 더 빨라집니까? 상식이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국민연금 제도는 2차 대전 이후에 예. 출산율이 높고 경제 성장도 높고 고용률이 높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제 질문의 요지는 예. 지금 언젠지는 잘 기억은 이건 국민들 생각입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에요.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뭐 2057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2045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언젠가는 내가 내는 저 국민연금이 기금이 고갈된다라는 이 국민적 불안감 이게 좀 더 빨라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과도한 걱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저출산이 생각보다 더 너무 심해지기 빨라서. 때문에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진다고 예. 보는 게 더 합리적 의심이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합리적인 요점이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실상 현재 국민연금 폐지하라든지 그걸 불만 여론이 높은 이유가 네. 사실 자기가 노인이 됐을 때 자기 연금은 누가 주느냐는 거죠. 그렇죠. 정유년처럼 네. 세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도가 있지 예. 않습니까? 아니 뭐 인구가 예. 줄어드는 데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김 회장님,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때 되면은 자 국민연금도 내지 못하고 안 내고 그러면 노후 빈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까? 각자 그렇죠. 알아서 하는 겁니까? 노후 자, 빈곤 그러면 문제는. 여기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럼 아까 고갈 윤 박사님 말씀하셨죠. 아니, 고갈되면 못 준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시각 차이가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운 게 저 같은 사람은 기금이 어느 시점에 소진돼 갖고 이게 못 받을지 모른다는 어떤 공포 마케팅을 한다는 거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지가 재정 추격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네. 국민연금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5년마다. 5년마다. 그러니까 점검했는데 약간 감기 기운이 지금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독감이 걸릴 것 같다. 좋습니다. 그 시점마다 우리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자는 건데 네, 네. 그 기금 소진 시점도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괜찮다고 했는데 후세대는 엄청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예.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세대 간 형평하게 지금 세대는 또 노후 준비 안 됐다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네. 젊은 세대는 또 취업도 안 돼서 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국민연금 제도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네, 네.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대안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알겠습니다. 덜 고통스럽겠나. 예, 이걸 얘기하자는 그 거죠. 이야기를 좋습니다. 하자고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자, 그래서 제가 타이타닉이 무너진다 예, 이렇게 예. 하지 말고 예, 예. 우리가 미세 조정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예. 가는 것으로 조정은 그 이야기를 조정은 전문가들께서 해주시고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연령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52년생까지시라면요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고요. 69년생 이후에 출생자라시면은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핵심으로 가서 질문을 좀 드리죠. 복지부가 야심차게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험료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한테 퇴짜 맞았다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팩트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복지부 개편안이 어떻게 돼 있었고 대통령은 이거를 왜 퇴짜 났습니까? 사실 국민들이 이거 잘 모릅니다, 내용. 어느 분이 알고 계시나요? 제가 먼저 퇴짜 맞은 예. 퇴짜 맞은 복지부 개편안 핵심만. 예, 아니 다 드릴게요. 기회 예. 드릴게요. 자, 김 회장님부터 시작합니다. 핵심이 핵심이 뭐였습니까? 사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겁니다. 얼마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복지부안은? 복지부안은 이제 이거 1안, 2안, 3안이 쭉 있는데 예. 대충 봐도 뭐 3%에서 4% 정도. 그럼 현재 9% 내는 거를 12%, 13%, 14% 정도는 올려야 되겠습니다. 매달 내는 거를 이게 그렇죠. 복지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가 예. 사실 그 지금 현재 이제 9% 보험료 하에서도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9만 명이 1년 이상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담스럽고요. 지금 그 힘들어하시거든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예. 또 여기서 보험료를 인상하면은 고용이 더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를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면은 예. 아무리 기금을 많이 쌓아놔도 예. 국민 노후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금이라는 것은 국민의 경제 틀 안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IMF처럼 국가 부도 사태에 처하게 되면은 예. 주식이 반토막되지 않습니까? 바로 반토막됩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네, 네. 130조가 투자되고 있는데 국내 주식에 이것이 바로 반토막 없어집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폭락하죠. 실업률 우리가 물가 올라가죠. 예. 그럼 연금의 실질 가치는 보장이 안 됩니다. 네, 네. 갑자기 많이 올라가기 자,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현재 시점에서 보험료가 인상되면은 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자기 지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부의 지지도가 내려갈 거라고 판단해서 거부를 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죠. 예, 정치적 이유도 있었다라는 말씀이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정 위원장님 예, 예. 대통령 말씀 중에 예. 자, 눈높이 안 맞는다라는 건 안 그래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제 뭐 힘든데 9%를 12%로 올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건 나는 못 받겠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그런데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는 소득 대체율 높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럼 45%를 그럼 한 50%로 맞추라라는 주문으로 이해는 되는데 예. 조 얘기는 뭡니까?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종합 대책을 이거 합치란 얘기예요? 뭐 합치라는 말씀까지는 아니고요. 예. 저 대통령 보고안이 사실은 언론에 일부 흘러나온 거 외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다 이거죠. 국민연금 특위에도 보고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폐기된 내용을 구태여 알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난번 재정정예산 이후에 언론에서 불필요하게 먼저 노출돼가지고 국민 혼란이 많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눈높이 예. 그건 뭐냐? 첫 번째, 자 이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가? 예. 법 지급 보장하라는 거. 두 번째, 적정한 금액인가? 예. 그 다 우리 국민들이 눈높이가 그겁니다. 아 내가 그래도 적당하게 받을 수 네, 있는가. 네. 세 번째 제때 받는가. 67세로 막 뒤로 늦춰지고 지금 현재 65세로 가고 있는 구정에서 이런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명확히 국민 눈높이를 갖다가 확인해야 된다 복지부가. 네.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적절한 보험료 필요하면 내겠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제출된 내용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이 또 부족하고 너무 또 보험료 인상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 아하. 예, 그래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까 우리 김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민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등등으로 어려우니까 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럼 보험료 인상은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또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할 예. 것인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논을 하고 또 네. 기초연금을 좀 인상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거는 종합적으로 상당히 하나라.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의논해서 국민적 합의를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하나씩 맞춰가도 40년 동안 쓸 돈은 아직도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초연금하고 퇴직연금까지들 말씀들 하시고 대통령도 그러시니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딱 내놨는데 수학 문제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국어 문제, 영어 문제까지 다 합쳐 갖고 와 종합 문제지 갖고 와 이래 놓으니까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돌아가서 그럼 제가 다시 중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부가 제출했다는 이란 이한표를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윤 교수님한테 제가 좀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다시 거절당한 퇴짜 맞은 복지부 아닙니다. 이란과 이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45% 소득 대체율을 받고 있는데 현재 보험률로만 보면 윤 교수님 설명대로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되니 9% 내던 걸 12%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드리는 거는 45%를 유지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게 싫으시면은 13%로 올리고요. 소득 대체율을 절반으로 50%로 올릴게요. 이렇게 내니까 자 저기다 사실은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저게 더 논리적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가면은 9% 내면 고갈된다며요. 그러니까 더 내고 이거를 이 기금을 유지를 하려면 더 내야 되겠습니다. 더 걷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복지부 주장이 그렇게 틀린 겁니까? 뭐 저는 대표적인 이제 그 좀 또 먼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왜 사달이 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정부에서 2003년 재정 계산을 해서 이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니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네. 2003년 10월에 국회 제출해 낸안이 소득 대체율 50%에 보험료 16% 아니었습니다. 아 그때는 16%를 올리기로 근데 그걸 거였어요? 정부에서 냈어요, 용감하게. 예, 예. 근데 국회에서 도저히 못 받겠다. 못 받죠. 그래서 너무, 많은 논의 끝에 유시민 장관이 결국 사퇴하면서 된 게 보험료는 국민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예, 못 올리고 대신 급여를 깎자 해서 40% 내려가는 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진 예, 게 예. 아니고 그 연역이 네. 있죠. 네. 네, 그런 이해됐습니다. 관점에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의 고민은 굉장히 큰 거죠. 이미 15년 전에 네. 보험료 16% 올리는 안을 제출했는데 그동안 했었는데.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그렇죠. 보험료는 더 올려야 이게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여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나안을 만든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니까 네, 아까 우리가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건 예정대로 40%로 소득 대체율이 떨어질 때 얘기다. 때 얘기고. 그때도 보험료는 17% 정도는 걷어야 재정 안정 달성이 가능하니 예,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보험료 한 13.5%를 10년 동안 올리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복지부가 대통령께 보고했던 또 다른 안은 네, 예정대로 40%로 떨어뜨리되 떨어뜨리되. 보험료는 15%까지 올리는 또한 추가적인 안을 노무현 정부 때 네, 안하고 네. 비슷해지는 네, 네. 거네요. 이건 어떤 추리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안들을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 그러면 예,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2003년 4년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폐지하자 뭐 그러고 온라인상에서 네, 네. 그 당시 비서실장 또 청와대에 계셨거든요. 예, 이게 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이 민감한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자, 같습니다. 보험 요율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저 수치에 좀 귀를 좀 기울이시고 눈을 부릅뜨고선 한번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좀 깊이 좀 가볼게요. 자, 현재 9% 내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복지부의 이 기본적인 생각인 건 맞죠. 거긴 이견들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얼마를 올리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여야 될 상황인데 그럼 얼마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거는 적정 우리가 인상률이. 보험 수리학적으로 예. 현재 연금 받는 금액에 딱 수지를 맞추려면은 16%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16%를 걷어야 되는데 9%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가 계속 부채가 쌓이고 있습니다. 예. 미정립 부채가. 그러니까 현재 세대들이 7%를 계속 미래의 세대한테 빚을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루에 4천억입니다. 예. 옛날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 계획 때 하루 800억의 우리가 부채가 계속 아이들한테 증가되고 있다. 예. 연금 계획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연금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랬다가 현재 유시민 시- 장관은 그래서 옷 벗었잖아요. 예.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현재 시점에서 하루에 1,000억, 예. 1,000억의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게 국민연금만 그렇고요. 예. 공무원 연금하고 군인까지 합치면 하루에 3천억의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은 안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이게- 나라를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정하고는 네네. 해결이 자, 안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전면적인 계획이 예, 필요합니다. 예, 정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바로 저 기회를 저 발언 기회를 좀 드릴게요. 시청자들한테 이거 중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9%를 내면서요. 현재 받는 보험금을 유지를 하려면 하루에 1,000억씩 부채가 쌓이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미래 세대한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한테 이 빚을 계속 전가를 하면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떠넘길 미래 세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 위원장님 여기에 반론이 많으실 거예요.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검증되지 않는 하루에 1,000억씩 쌓여간다 이런 이야기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건 그 사실은 뭐 검증된 바가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멀리 길게 보고 자 국민연금이 또는 국가 경제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고민할 때 대체로 GDP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가 노인 세대들한테 갈 것인가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부채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000억씩 쌓인다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국민연금 고갈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꼭 똑같은 내용입니다. 8대 비밀 뭐 이런 게 그래서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계산법에 동의를 안 그래가지고 하시는군요. 금융 보험 회사들이 그 보험 팔 때 야 국민연금 고갈되니까 빨리 이거 해라 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뭡니까? 그 개인보험 넣었다는 수익률은 다 떨어지고 국민연금만 오롯이 멀쩡하게 맞아요.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 마케팅 잘못해가지고 국민연금 가입 안 한 사람들만 손해나거든요. 마치 누가 집값 몇 년 전부터 계속 집값 떨어진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혼란을 갖다 초래하듯이 되게 위험하다.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자, 그럼 정 단체의 위원장님이 주장으로 하는 거고. 주장하시는 두 번째로, 계산법을 설명해 두 번째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요 보험료를 얼마나 할 것인가 관련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체로 뭐 서구 OECD 국가들이 지금 GDP의 한 12%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나라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공적연금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필요한 보험들이 궁극적으로는 뭐 16%가 될지 판단해야 되는데 네. 올리는 시점과 관련돼서 어떻게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재정이 많이 쌓여 있는데 660조나 쌓였는데 더 올리면 운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증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서 엑시스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보험료 적정한 노후 보장을 어느 정도 하자. 최소한 국민연금이. 그다음에 그러면 필요 보험료가 얼마냐? 지금부터 합의해 들어가자. 그리고 언제부터 올릴 것인지 이것들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자 출산 크레딧이나 당장에 예를 들어서 군복무 크레딧도 의무적으로 주고 있기 잠깐만요, 때문에 위원장님. 국가가 역할을 예. 하지 재정으로 예. 하자. 여기서 제가 지금 드는 질문이 예. 복지부는 현재 9%로는 감당이 안 되니 예. 12%, 13%로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냈다가 퇴짜를 맞았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9%면은 충분한 겁니까? 아니면 뭐 복지부처럼 올려야 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재정 추계 행계가 있듯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거 관련해서 그건 불가피해요?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거군요. 이제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의 뭐 걱정, 그다음에 국민의 현재의 경제 사정을 판단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12%로 올린다, 13%로 올린다는 반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되게 국민들한테 충격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담이 너무 내년부터 많이 조금이라도 올려가자.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금 더 올려가자. 단계적으로 올리자. 이런 것과 관련된 건 했지만 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법지급 보장이라든지 수령 시기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적정한 금액과 관련된 합의도 없이 보험료만 덜렁 올리라 하면 뒤에 망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거 퇴짜 놓은 이유를 대신 설명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윤 교수님 다소 무책임한 질문 같지만 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몇 % 인상 지금 해야 된다고 믿고 계세요?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소신 한 번도 바꾼 적이 줄기차게 없는데 주장하시는 바. 네, 그 소득 대체율이 이건 패키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패키지로 소득 가야죠. 대체율이 40%냐, 그렇죠. 45%냐, 50%냐인데 예. 저는 그 당시 2003년에 50%는 제공해야 될 것 같다. 대신 네. 보험료는 16% 부담해야 될 것 같다. 16%요? 네. 현재 9%를 내는데 16%가 2003년 당시에. 2003년. 그러고 지금은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그다음 2007년에 원래 유시민 장관이 제출했던 안이 제가 많이 도와드렸었는데 노무현 네, 정부 네, 때 네. 소득 대체율 40%로 낮추는 대신에 보험료는 2018년 올해까지 12.9, 13% 올리는 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10년 로스트 10이어즈가 이미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결이 다른 게 뭐 재정 추계도 오래 보고 또 뭐 암묵적 부채도 보자 그러는 건 뭐냐면
필요보험료를 언제까지 올려야 되고 어느 시점에 올려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설 토론이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베이비붐 세대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30만 명, 한 800만 명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매일 복지국가라는 나라들 노르웨이가 500만 명, 핀란드가 530만 명, 스웨덴이 많다 그래서 한 930만 명 됩니다. 네. 덴마크 500만 명. 네. 한 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맞아요. 이 인구가 몇 년 있으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을 합니다. 예, 저희도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기에 들어. 예,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예, 이 양반들이 역사적으로 3%부터 시작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 이제 인상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우리가 빨리 보험료 안 올리면 이분들은 영원히 낸 것보다 많이 받으면서 후세대 등골 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네, 정치적 판단인데 하나 예.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3년 때 보험료 올리자 그럴 때 저한테 지금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좋은데 노무현 정부가 경제 말아먹었는데 그때 경제 성장은 4%,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아먹었는데 생각해보면 당신 그때 정신 있냐? 호시절이죠. 이렇게 경제 나쁜데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 복지부 관리들이 통과된 후에 아유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네. 근데 지금 20, 30년 뒤에 보면 경제 성장 1%도 안 나오는 걸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20, 30년 뒤 후세대들은 지금 보고 그렇게 경제가 좋았는데 당신들은 뭐 했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 건가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미 그 시절에 10년 전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당시 장관과 함께 소득 대체율 40%가 됐든 50%가 됐든 그 당시에 이미 두 자릿수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게 법안까지 나갔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결국은 그 안 된 거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늦었지만 네. 어떻게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한다고요? 제가 이제 16%? 제가 나안을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나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후세대 부담 안 주고 이 제도가 유지되려고 그러면 한 17%까지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이 우리하고 같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의 평균 보험료가 18%입니다. 근데 동양사에서는 보험료 올리고 세금 올리는 거에서 굉장히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들이 10년 동안 고통스럽더라도 13.5까지 올리고 2033년 이후에는 네. 국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보험료 17%까지 올리는 바로 건 너무, 저거네요. 네, 예, 너무 힘드니까 보험료를 보험료를 예. 올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 연금 받는 연령은 좀 뒤로 늦추든가 아니면 네. 다른 서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네. 그 받는 기간에 비례해서 연금을 좀 줄여가든가 나간다. 아니면 다 못 갚겠다 그러면 그럼 보험료를 조금 더 올리든가 이걸 국민들한테 물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하십니다. 예, 다른 예. 분 두 분은 많이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발언 기회 좀 네, 주세요.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13.5%를 올린다 그래도 계속 적자는 쌓입니다. 미래 세대의 빚은 쌓입니다. 네. 그러니까 9% 현재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16%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 차이가 7%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하루에 1,000억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정 위원장님이 거기 신뢰할 수 없다 그러는데 네. 정부에서 계산해내야 되는데 안 해놓기 때문에 저희 납세명이 할 수 없이 추계를 한 겁니다. 예. 하루에 하니까 1,000억이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게 맞고 틀리고는 예.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김 회장님께서 주장하시고자 하는 것은 13.5%로 올려도 적자는 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계속 더 올리자는 말씀이신 주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더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태에서 예. 서울대는 어떻게 계획했느냐. 예. 자기가 낸 보험료에 국가가 정한 예. 이자만 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빚이 전혀 한 푼도 증가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낸 보험료에 그럼 소득 대체율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소득 대체율 아, 1이 되는 결국은 거죠. 그러면 김 1,000원 회장님- 내고 내가 낸 1,000원 내고 이자만 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데 예.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동의도 받지 않고 계속 빚을 떠넘기면은 아이들이 그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다음에 예. 못 받습니다. 예. 그러면 정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또 결이 다르시네요. 김 회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네. 노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65세 이상 되면 노동력이 상실한 상태인데 국민연금도 없고 금융기관이나 그럼요. 퇴직연금이나 예. 개인도 역할도 못하면 그럼 아이들의 부담은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인구의 41%가 65세 예. 이상의 노인들이 되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절하게 부담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관련해서 좀 적립도 하고 수익도 하고 그게 예. 그것이 경제적인 변수하고 그다음에 운용이 가능한 수준 이런 등등과 같이 해서 조절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가지고 과연 뒤에 노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고요. 네. 그 파산된다, 1,000억 이런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저부터도 때는. 그렇게 너무 공포 마케팅으로 네, 안 가도록 네, 조절을 하는데, 네, 자 네.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게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연금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이게 2시간짜리도 부족하기는 하기 때문에 꼭 짚어야 될 것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안 중으로 하나 나온 것이 서구 유럽처럼 적립식으로 하지 말고 부가식으로 하자. 김 회장님 말씀대로 이 쌓아놓고서는 자꾸 이렇게 미래 세대한테 빚 넘기지 말고 1년 걷어서 탁 털고 1년 걷어서 탁 털고 그냥 나눠서 가자라는 이른바 부가식 적립식 논란. 요건 좀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세 분 전문가들 의견 구하겠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먼저 그 반드시 부가식은 아니고 김 회장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가 낸 만큼 받는 제도로 그렇죠. 바꾸자는. 1,000원 냈으면 거기에 이자만 받지 않는 연금 제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원 조달 방식이 부가식 적립식이고 받는 방식이 확정 급여하고 확정 기여라는 건데 네네. 확정 급여는 얼마 보험료를 내든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네.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그런데 우리 김 회장님 말씀은 낸 것만큼만 받다라. 이건 네. DC,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예, 그건 해서 뭐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예, 예. 이제 재정 방식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2달치 적립금밖에 없어요. 지급할. 아하, 그럼 그러니까 2달치만 걷어서 그냥 그거 한도 내에서만 딱 나눠주고 끝 이렇게 되는 지금 이제 건가요? 독일이 이제 부가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640조, 660조를 쌓아놓고 있는데 독일은 2달치 지급할 돈밖에 없다는 거죠. 네, 2달치만. 그러니까 많은 정치권이나 많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독일은 2달치 있고 우리는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데 걱정도 팔자야. 공포 마케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독일은 40년 전부터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걷고 있습니다. 아하. 제도가 균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퍼센테이지로 하면 네. 몇 퍼센트나 내나요? 네, 거기는 우리하고 유사한 수준인데 19.5% 내다 요새 18.5%를 내고 거의 있습니다. 20% 가까이를 내다 그리고 낸다 이거죠. 상한을 독일 정부가 2030년까지 22% 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이 뭐냐면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걷다 보니까 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민연금제도에 내상이 없어요. 예. 임피 펜션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제도의 균형을 맞춰 놓고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제도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매년 연금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입자 포함해서 정치인한테 국민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교수님, 그래서 걔들이 얘기하는 게 소위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자동 안정 장치인데 네. 우리가 부가 방식이나 적립 방식 얘기할 때는 꼭 패키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대한민국은 이 인구 구조상 이렇게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 부가식으로 전환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로 이해해도 그건 되겠습니까? 국가적인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재앙이 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정 위원장님 혹시 부가식으로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뭐 부가식으로 바꿔가는 것도 당연히 고민하고 서구 유럽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 도입 전에 30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숙도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2033년 이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베이비 부모들이 다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갖다가 공적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양하는구나. 그러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지금 윤석명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100년 넘어가는 유럽에서 하는 걸 갖다 다 패키지로 집으면 그러려면 내가 왜 국민연금 넣어? 이 논란만 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는 제도가 성숙되는 과정, 쌓이는 과정 되고 나서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그때 언론을 하더라도 지금 아직 40년 기간이 남아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무조건 쉽지 않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경쟁 성장률 10년 뒤에 1% 될지 3% 될지 누가 안다고 3 막연하게 10년 뒤에는 1% 되니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죠. 유럽식으로 부가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군요. 변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이나 우리 규모 배에서 연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은 네. 금융시장에서 엑시탈이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예, 김 회장께서 파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고민해서 그럼 일정 부분 사이즈는 나눠놓고 부가 방식으로 갈 것인지 이런 등등과 관련된 내용들도 차근차근히 하나씩 그리고 이게, 성숙도가 예, 높아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면서 이야기를 의견이 해야지. 많군요, 이거. 지금 부분에서 딱 잘라가지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김 회장님 적립식이냐 어떤 생각이세요? 부가식이냐는 부분에서 공무원 연금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공무원 연금이 적립식으로 가다가 지금 기금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걷어서 매년 2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전환이 됐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 전환이 됐죠. 예. 부가방송으로. 예. 왜 이렇게 빨리 전환이 됐느냐? 공무원연금, 사실 국민연금은 낸 거에 한 2배에서 3배, 저희 세대는 한 3배 이상 받습니다. 네. 공무원연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받느냐? 낸 거에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대충 현재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받으십니다. 현재 그건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국민연금 평균은 38만 원이고요. 예.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은 240만 원입니다. 그 38번 통계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그거는 현재 전체 통계고 5년 가입한 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최근 5년 예. 가입 때문에. 저것도 잘못된 건 아니고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은 대충 자, 중요한 거는 예, 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이 받아간다는 많이 받는데 거예요. 그거 수입비라 그럽니다. 낸 거에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현재 연금 받고 계시는 분들은 5배에서 10배 정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적립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 국민 세금으로 2조 정도 준다. 현재 근데 국민연금은 그대로 두면은 다음에 기금이 소진됐을 때 국민 세금으로 주는데 한 해에 한 400조 정도를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현재 더 실질적으로,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예, 현재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이요. 예. 잠깐만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액수를 많이 받아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김 회장님이 공무원들은 낸 거에 5배에서 10배를 받아간다는 거는 통계상 그게 입증이 가능합니까? 예, 통계가 그렇지 입증할 수 않고요. 있습니다. 자, 입증할 수 있고요. 아까 저 팩트요. 우리 그림에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거지. 공무원들은 현재 우리가 공무원연금 보험료가 한 17% 정도 됩니다. 예. 현재는 거의 2배 가까이 되지만은 현재 옛날에는 국민연금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보험료가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현재 300만 원 줍니다.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 19% 내고 현재 150만 원, 16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단순하게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우리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 다 집도 있고 금융재산도 있고 상위 10% 정도의 노인 계층 중에 가장 잘 차리는 분인데 이런 분한테 시간이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잠깐만요. 예. 이거 자, 잠깐 팩트 너무 옆으로 확인할게요. 빠졌기 자, 때문에. 일단 예.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배 정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예. 낸 시간도 깁니다. 공무원연금 도입돼 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국민연금은 38만 원을 했는데 20년 납부한 사람 기준으로 하면 9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한 30년씩 내거든요. 네. 30 내기 때문에 연금이든 예금이든 금융상품이든 많이 내고 길게 내면은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 그 짧아서 예, 그걸 예. 발시하는 거고. 제가 마침 지금 네. 시청자 전화가 지금 쇄도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이 내용이라네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건데 그 설명을 지금 드리고 예. 있는 겁니다. 김선태 회장님 예. 말씀 주신 건 뭐냐면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이제 많이 재정안전가 조치가 되는데 네. 나이 드신 분들 또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낸과 대비 받는 비율이 많다.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국민연금 얘기를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네. 남았는데 기금 쌓아놓으면 이거 나중에 다 멜팅 다운 효과 돈 다 소화 못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걱정도 팔자입니다. 어느 집이나 국가나 돈이 없는 게 걱정이 돈 있는 거 갖고 걱정하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마켓에서 요만한 비중인데 네. 노르웨이 이런 나라도 100% 지금 GDP 100% 넘는 거 다 해외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국민연금이 그래서 나스닥으로 그건- 가야 된다는 네, 그거 말씀이신 아니에요. 거죠? 그건 아니라 투자할 데가 없고 못 받아줘서 국민연금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네. 부가식 적립식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꾸 유럽 부가식 적립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은 우리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을 4, 50년 걷다 보니까 제도 균형이 맞춰져 있어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우리 부가식 할 수 있는 건 예전처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15% 유지되면 할 수도 있죠. 40%인데 우리 할 도리는 안 하고 쟤들이 아니 우리 먹고 살 거 없는데 니들이 당연히 책임져야지. 지금 이런 논리하고 자 나중에 태어날 사람들은 우리한테 물어봤어. 왜 이런 제도 만들어갖고 우리한테 다 뒤집어씌워.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가 방식 적립 방식은 단지 어느 나라가 잘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앞선 세대, 현 세대들이 도덕적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책임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간 공무원연금 짧게 이야기하면 예. 2015년 공무원연금 계획하면서 공무원들이 늦게 받고 더 많이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재정 문제를 상당 부분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논의됐던 것도 공무원 수준으로 좀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높아져야 된다. 맞아요. 이과 관련해서 당시에 김무성 대표하고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들도 예. 그래서 소득 대체율 50%를 맞추자 이 내용도 있는 거고요. 예. 국민들이 할 바를 갖다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단계 이야기해가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고요. 그 좀 국민연금이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아예 없어지고 나면은 미래 세대 청년들은 당장에 40%
되는 노인을 네네. 갖다 자기들이 다 자, 예, 알아서 해결해야 예. 될 문제입니다. 예. 하나 덧붙이면 그 당시 합의했다 그러는데 여당 야당 대표가 합의한 걸 청와대 정부수석은 돌려보냈어요. 예, 자, 네. 그렇게까지 이제 가면은 너무 시간이 못 써서 이제 시간이 한 1분 반, 합의서가 있지 1분 않습니까?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30초씩만 저 기회를 더 드릴 텐데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사회수석은 연금 전문가입니다. 김연명 그 수석은 소득 대체율 50%는 맞춰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는 돈에 50% 받는 월급의 50%는 받도록 해야겠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게 대책 없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만 30초씩만 딱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부터. 예,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안다. 국회에서. 예. 이걸 그러니까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조합으로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만 가져고서는 본인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시인했다. 네, 좋습니다. 정 위원장님.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초연금이 밑을 받쳐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뛰어넘어서 소득 대체율이 한 50% 정도는 돼야지 실질 소득 대체율이 한 30% 정도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합쳐서 소득 대체율 50%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안을 만들어내라는 주문이시네요. 그 수준으로 맞춰야죠. 실질 소득 대체율이 그 정도 되게. 예. 김 회장님도 50% 안에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기초연금을 강화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네. 그 재원을 국민들한테 정설해서 하는 부분은 반대를 하고 현재 국민연금이 기금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9%를 6%로 낮춰서 그 3% 절감되는 보험료를 기초연금 목적세로 걷어서 현재 연금을 2배 정도 인상해 주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더 빨리 소진하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좀 하시네요. 예, 그렇죠. 예. 현재 기금이 너무 많아서 국민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경제에서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실제 대기업들한테 다 투자되고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기금이 너무 많아서 국민 노후가 불안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국민연금은 조만간 자리 한번 다시 마련해서 세 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이수역 술집에서 일어났던 폭행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달궈지고 있습니다. 남혐, 염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남녀 혐오 싸움 양상으로 좀 번지고 있다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오후 다친 여성이 남성들이 자신을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 회원이라 비난하며 인신공격을 하다 폭행했다는 글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 글이 퍼지면서 여성 혐오 폭행 사건이라며 상대 남성들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하루 만에 3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여성 측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목격자의 글이 올라왔고 또 사건 당시 술집 내부에서 촬영된 걸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발단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격화됐습니다. 야, 너네 여자 만나본 적도 무슨 뭔지도 모르지? 양측이 말싸움을 했던 상황과 관련해 경찰은 여성들이 먼저 남성들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술집 내부 CCTV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폭행당해 다쳤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성 측은 남성들이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반면 남성 측은 다친 여성이 혼자 계단에서 굴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과 목격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들어본다는 방침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김지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여성 2명을 남성 5명이 집단 폭행했다. 아이고, 남자들이 참
뭐 이런 남자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이게 남성 대 여성의 성 대결로 지금 인터넷에서 달궈졌다 해서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건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 이게 생소한 단어들이 있어요. 일배는 알겠어요. 일배 뭐 극우 남성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일배충 그러면 극우 남성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네네. 메갈이 뭐예요? 메갈? 메갈이라는 것은 사실 메갈리아라는 어떤 그 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던 그런 게시판이 있는데요. 게시판의 이름이 메갈리아예요? 예, 지금은 메갈리아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계속 메갈이라는 단어가 남아서 예. 그것이 이제 약간 그런 남녀 평등을 좀 과격하게 주장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비하 용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남성 혐오를 하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메갈 이렇게 표현하는 모양이죠? 네, 근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혐오라는 단어에 관련된 것인데요. 네. 원래 여성 혐오라는 거는 외국어로 미소지니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사회학적으로 어떤 그 다수가 소수나 약자 계층에 대한 그런 적대 감정, 네. 그다음에 그 비하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혐오라고 지칭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혐오라고 이제 옮겨놓으면 네. 그것이 이제 남성에 대한 혐오도 가능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도 가능하고 뭐 누구에 대한 혐오도 가능하고 정치 혐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다 어디든 갖다 붙지만 일단은 사회학적으로는 이게 다수가 어떤 그 소수나 약자들을 이렇게 배척하기 위한 그런 네. 정서적 감정을 우리가 혐오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페미니즘 대열에서는 남성 혐오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상황인데 이 메갈 처음에 이제 이들이 그 호프집에 들어갔을 때 이 남성들이 메갈년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같이 거기에 이제 대응을 아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굉장히 남성들에게 어떻게 좀 가해적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연신 쏟아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CCTV에 찍혀 예. 있죠. 예. 사안 자체는 매우 단순한 거잖아요. 술집에서 여성 2명과 네. 남성 5명이 싸움이 벌어져서 그중에 남성 3명이 이 여성 2명을 폭행했다라는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인데 이게 논란이 된 거는 이 피해자라고 여겼었던 여성 2명이 글을 올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는 두들겨 맞은 여성 피해자인데 네네. 나도 피해자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팩트와 주장을 좀 이렇게 가려집니까 이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일단은 여성들이 일단은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더라고요. 예, 많이 다쳤죠. 일단 예. 피해는 주로 여성들 측에 발생을 했는데 네. 이제 그것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굉장히 억울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남성과 여성들이 집단 패싸움을 했는데 당연히 여성들이 맞았겠죠. 그죠. 그건 너무나 좀 뻔한 결과이긴 예, 한데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떤 팩트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네. 그 여성 단체들이 이것들을 받아서 예. 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여성 혐오 범죄이다. 이제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거죠. 논란이 청와대 그래서- 청원 예. 게시판에 강력 처벌해 달라가 무려 32만 명. 네, 그게 하루 사이에 하루 그렇게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간 팩트 확인 차원이 부족했다는 점에는 그런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잘못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 사건을 재생산하는 언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네. 이 여성들이 남성을 향해 굉장히 좀 과격한 언행을 하는 그 부분만 좀 편집이 되어 있는 경향이 크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피해가 많이 발생한 쪽이 조금 더 이제 주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패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그로 인해 어느 한쪽이 크게 다쳤다고 하면 네. 그 다친 경위와 그다음에 다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집중을 하게 마련인데 예. 그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심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건 이제 물론 양쪽 측면이 모두 있는데 하나는 그 처음부터 이것이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쪽으로 포인트가 옮겨가 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제 남녀를 서로 바꾸어서 이제 이야기를 구성을 해보면 예를 네. 들면은 남성이 와서 굉장히 좀 시비를 걸어서 여성 2명이 그 남성을 어떻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성이 넘어져서 굉장히 크게 다쳤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 남성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 정말 밀었던 것인지 네. 아니면 실족을 했던 것인지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 굉장히 좀 분명해 보인다는 예.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이 성대결 양상이 무척이나 심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 피해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여성들 측도 네. 정심을 유지하지 못했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그 남성들의 평가 역시도 굉장히 좀 합리성을 잃은 그런 평가가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내놓고서는 사건을 복기를 해보면 궁금한 게요. 네. 여성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 팩트라면 남성들의 폭행은 정상 참작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변호사로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동기를 참작하지는 않을 수 없거든요. 네. 예, 동기가 참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현재 매갈년이라는 그런 말을 그런 비속어를 실제로 들었는지 여부도 지금 예, 확인이 지금 되지. 지금 진술에 보면은 여성들이 먼저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먼저 신체 접촉을 하고 신체적 공격을 했다라는 진술과 CCTV가 나왔기 때문에 네. 남성들 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반격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폭행 사건에서? 정상 참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것도 예, 다 왜냐하면 되군요. 동기 여부는 분명히 그 범죄의 어떤 죄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는 하는데요. 경찰이 처음에는 쌍피 사건으로 입건했다가 지금 엄청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거 처리 잘못했다가는 지금 남성이나 여성 한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그런데 생겼어요. 이 여성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그런 어떤 여성 비하적인 단어를 속닥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고 CCTV에도 그 부분은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이 여성들이 그런 남성에 대한 그런 잘못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 장면만 보면은 네. 분명 이 영상 앞에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 점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 예. 부분은 조금 양측의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지점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죠. 인간 세상 사는 사회에서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감정의 기복 때문에 욕설도 할 수 있고 이런 폭행 사건도 일어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왜 성대결로 나눠서 온 사회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렇게 패싸움처럼 이 사회적 패싸움처럼 이렇게 비화되는 이 현상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양쪽이 너무 지금 과민해진 상태. 과민해져 있어요. 예,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게 남자 혐오, 여자 혐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법적으로 좀 이 선을 좀 그어줄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도 이거를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예, 요거 좀 지켜보면서 요 이수역 폭행 사건이 연일 지금 인터넷을 달고 있기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예, 뭐 또 하나 안타까운 거 팀킴. 네. 양쪽에서 뭐 연일 그냥 반박에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지금 팀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호소를 했습니다. 그 네. 전에 김경두 감독의 그 가족들이 네. 어느 정도 자료를 내보이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그 뭐 사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상금 통장 네. 이런 거의 존재 자체를 자신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돈 얘기까지 나오고 이 통장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굉장히 좀 심각해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밝힌 이제 입장인 거고요. 감사하겠대요, 연맹에서.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 코치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외국인 코치도 네. 같이 팀킴을 자기는 100%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 역시도 굉장히 좀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다라고 그렇게 폭로를 네, 하기도 네. 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팀킴 같은 경우에는 왜 훈련비로 상금이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2016년도부터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훈련비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상금이라든지 후원금 같은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갔는지에 불투명했다는 대해서는 거죠. 전혀 모른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또 문제는 김민정 감독의 그 자질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들에 따르면은 김민정 감독이 사실상 컬링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다. 뭐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독 자리 자체가 네. 그 김경두 교수의 어떤 그 부정한 권력 행사로 인해서 결국 김민정 감독이 된 것은 아닌지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은 김병두 부회장의 딸이고 코치는 그 사위고 네.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는 거는 김병두라고 하는 컬링계의 대부고
선수들은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상금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내역을 전혀 모르겠다는 이런 지금 호소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올림픽 이후에 예. 그때 이제 한창 팀킴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을 텐데 그럼요. 우리 온 국민의 영미였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예. 이후에 정말 활발하게 국제 대회에 출전을 해서 계속해서 메달을 더 따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국제 대회에 출전을 막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래서 팀킴의 랭킹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네. 과연 이 감독 가족이 이 팀킴을 정말로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요거는 국민들 목소리 저기 요구가 높죠. 이건 진실 밝히라는 거죠. 국민들의 그렇죠. 요구는 명백하게 밝혀야 명백하게 되는 밝히라는 거고 이게 네. 천 원이든 만 원이든 이 상금 어디다 썼는지 이거는 밝혀야죠.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스포츠 얘기 하나만 좀 더 해보죠. 네.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 사퇴한 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네네. 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손혜원 의원을 야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라라고 청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선동열 국회의원이잖아요. 감독이, 예, 손동열 감독이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이 예.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좀 센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기억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 요 지금 저 부분인데. 모습인데 사과하든지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막 이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손동열 감독은 결심했다. 그러고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이제 던지고 나갔는데. 네. 근데 이제 저 네티즌들 국민들은 그러면 손혜원 의원을 감독시키면 되겠네 이 얘기군요, 그죠? 그러니까 좀 손혜원 의원이 손동열 감독에게 너무 좀 그러니까 야구를 모욕적으로 야구를 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원래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좀 그 본인이 그렇게 지정한 공격 상대에게 굉장히 좀 가혹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송동열 감독이 그냥 우리나라 야구계를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의 정운찬 KBO 총재의 발언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 정운찬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성 감독이 TV 화면을 보면서 선수를 선정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이 전임 감독은 굳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KBO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발언이야 뭐 원래 국회의원들이 저렇다라고 이렇게 네, 보아 넘길 네.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정운찬 KBO 총재가 동의를 했다는 점은 어떤 무언의 압력, 그러니까 네. 사퇴를 종용하는 무언의 압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운찬 KBO 총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선동열 감독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사표 내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네. 예. 요즘 또 야구 관심이 이제 워낙 높아졌다 보니까 손혜원 의원한테 공격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런 반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렇죠. 뭐 연금에 관한 뭐 최근에 예. 어떤 비판을 했다는 그런 소문도 좀 들리지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 뭐 국회 얘기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저 자유한국당 얘기 좀 해보죠. 네. 전원책 변호사가 가고 어디 다른 분이 오셨대요? 네, 오정근 교수가 왔는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분은 시청자 원래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려나 모르겠네. 예, 원래 금융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금융통 전문가세요? 아마 그 ICT 그런 협회에도 지금 이사장으로 앉아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에서 이제 계속해서 국제금융이나 예. 그런 쪽에서 계속 강의를 해오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워낙 금융통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한국당이 그 원래 아이덴티티 자체가 본인들은 경제를 잘한다. 뭐 이런 부분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선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또 비슷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전원책 변호사 후임이면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강특위는 좀 263개에 달하는 자유한국당 지역구 관리에 대한 그 당협위원장들 이걸 하는 분데 금융 전문가시라며요. 그렇죠. 금융 전문가가 무슨 왜 정치 지역구 이 내용들을 뭘 아신다고 저희가 써서 네, 전원책 그러니까 변호사 후임일까요? 네, 오히려 어떤 뭐 정책을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그런 자리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떤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사람을 발탁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 이 네. 분야는 정말로 그냥 정치를 많이 잘 아는 이제 그런 사람이 맡으면은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러네요. 좀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네, 금융 전문가시긴 한데 과거 새누리당에서 비대위 이력도 갖고 계시네요. 비대위 네. 활동도 하셨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네요.
자, 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시죠. 네, 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금융당국은 고의 분식이라 결론 냈고 삼성은 아니라 하니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제 관심은 상장 폐지 여부인데 소송과 함께 상장 폐지 심사 역시 전문가들의 영역이니 저는 생략하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본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삼바 분식 회계의 최종 목적지가 이재용 승계 작업이었는가. 둘째, 과거 금융당국은 문제 없다더니 현 금융당국은 왜 문제 있다 하는가. 어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한 이 두 가지가 삼바 사태의 본질이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건데 과거엔 삼성이 전문가 그룹까지 주물렀다는 의심이 있었고 현재는 삼성이기 때문에 더 때린다는 의심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나올 겁니다. 더 이상 삼성이란 이유로 봐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반대로 삼성이란 이유로 더 가혹하게 때리는 일도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